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6시까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우리가 그 연말 특집으로 올해 국내외 주요 외교안보 뉴스 한 10가지 정도를 골라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두 사람 혹은 또 박성재 PD하고 세 사람만 하기보다는 그동안 또 저희 방송에 아주 과분한 사랑을 또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올해 이 뉴스가 이 뉴스야말로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한번 10대 뉴스를 선정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 가급적이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다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아주 엄선된 그 10대 뉴스를 뽑아서 뉴스 해설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2013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걸 잘해 주셔야 2014년에 또 기대되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좋은 뉴스를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참여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 보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는 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관계로 아마 전날 저희들이 좀 녹음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또 뉴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엄선해서 또 이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올 한 해를 한번 쭉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한 해가 이제 석양 속으로 저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올해 2013년 1년간 얼마나 또 가슴 졸였으며 허탈했으며 분노했으며 그러면서 또 어떤 희망의 씨앗을 한켠에서 이렇게 가꿔오셨습니까? 지난 1년 정말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만큼 외교안보 쪽에 특히 사건 중에 하나는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가 시작됐다는 것도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10대 뉴스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좀 자의적이다라고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진보가 안보에 취약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이 그렇죠. 프로가 생긴 이유 자체는 우리가 뭐 안보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무슨 담론을 개척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 안보, 국방, 무슨 북한 문제를 갖고 선거 때도 우려먹고 지난 1년간 우려먹고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어떤 정치 권력의 의도에 우리는 취약하게 밀릴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렇다면 안보 담론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취지에서 이 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경제 분야, 문화예술 분야, 국민 TV에 콘텐츠가 많은데 그거보다 저희가 순위가 조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안보라는 게 대중화되기 어려운 과정에서도 꾸준히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그렇죠. 뭐 지난번엔 팟빵에서 1등까지 한 적도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보를 주제로 한 방송인데 1등을 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좀 놀란 이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 과분한 사랑, 격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또 우리가 여러 게스트도 모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꾸 연말이 되니까 무언가 좀 정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게스트 없이 정 대표와 제가 이제 둘이 좀 대담하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어떤 한반도 주변 환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동북아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큰 어떤 세력이 전이되어가고 있는 어떤 말 그대로 G2 시대. 여기에서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 이런 것들이 1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년 한 해가
더욱더 어떤 그 급변하고 어떤 그 변화무쌍한 또 하나의 어떤 지역 정세가 출현할 그렇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 정 대표가 보시기에 이 어떤 그 지금 동북아 각 국가의 움직임 또 이 어떤 지역 질서의 어떤 변화의 이 핵심적인 흐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조금 뭐 이게 학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단순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 지금 동북아 질서의 이 거다란 전환기 또 이 대혼론의 이 시대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흐름은 역시 그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사이의 충돌이 아닌가.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예. 그러니까 오케이. 어떤 나라들은 지금 현 상태가 좋다.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나라들은 이 현 상태는 안 좋다. 이건 불만이다.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동북아 6개국, 그러니까 육자회담 참가국들을 기준을 놓고 볼 때요. 네. 그 편집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질서, 현재 아시아 체제에 관련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한다고 봐요. 네네. 예.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지역 질서가 어떤 국가들마다 전부 다 불안감 내지는 불만을 갖는 네. 이런 어떤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봅니다. 네. 우리만 해도 지금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가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안보와 경제가 불안합니다. 네.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네. 뭐 지금 국가 부채 MB 정부 이후로 400조 늘었어요. 네. 예, OECD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네. 2위 일본하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그렇죠. 벌어져 있습니다. 예. 10만 명당 33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일본 놀라운 일이죠. 21명입니다. 예. 예, 취업률, 그다음에 물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이런 데 있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 내부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됐을 때는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주변 어떤 그 주변 국가 속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위치 자체가 불안하다는 여기까지 인식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또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일본,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방공 식별구역 문제로 중국하고 관계도 지금 복잡해져 네. 가고 있고, 또 어쩐 일인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어떤 그 한미 간의 협조가 잘 된다는 느낌도 사실 그렇게 안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어떤 홉스적 세계관, 우리가 우리 국가 외에는 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처럼 보이고 또 국가 전체는 미래의 우리 생존과 어떤 안보 문제가 왠지 불안하다는 이런 어떤 그 국가는 불안하다는 명제에서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만 그러면 괜찮은데 네. 일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심합니까? 일본 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 얘기는 앞서 일부에서 자세히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안개 속입니다. 네. 대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세상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생각고 대하오디다오 중일 간의 갈등에도 막 끼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은 무언가 불안정하고 변화되는 어떤 지역 질서 속에서 각자 자기의 국가의 역할을 다 새로 주장하고 나서다 보니까 네. 왠지 그게 좀 불안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네. 정 대표가 얘기한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네. 어떤 현상 타파의 논리처럼 어떨 때는 보인다. 그렇죠. 이런 네.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기존 질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측면이 또 있으니까 네. 기존의 세력 균형 관계 여러 가지 네. 기존 한반도의 분단 상황 이런 것에서 또 현상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어떤 그 현상 유지 흐름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각 나라마다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그게 뭐 동북아 국가들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유독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동북아 6개국들 내부에 좀 불안감이 좀 커지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좀 대외적으로 좀 공격적인 네. 어떤 대외 정책을 수반하는 네. 또 그런 것들이 서로 또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악순환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밑바닥을 좀 이제 들여다보면은 저는 그나마 지금 현재 아시아 체제라고 할 수 네.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이 체제의 현상 유지를 가장 선호한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네. 예, 미국이다. 어찌됐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어떤 패권을 계속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반대로
지금 이런 체제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6개 나라를 한번 자의적으로 한번 네. 이렇게 이제 그 현 상태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볼 때요. 네. 미국이 아마 가장 만족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일본은 만족스럽습니다만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가장 커 보여요. 네. 이런 거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그 외교 안보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좀 이 동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좀 지경학적 관점에서 지금 이 지역 질서를 바라보는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와 다르게 미소 냉전 해체된 이후에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되고,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련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냉전의 절반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미국 예. 이런 예. 나라라고 관계 정상화되지 않았고, 정전 체제가 지금 60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무역 활동도 할 수 없고, 네. 뭐 외국의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도 빌릴 수 없고, 네.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못 살겠다. 예. 좀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관리들이나 이제 서방 세계가 북한에 개혁 개방을 하라고 줄곧 요구를 하면 네. 북한은 네. 개혁 개방하겠다 네. 하는데 모든 길목을 미국이 다 지키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적대 관계 아니냐 미국하고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하고 싶다 한들 네. 그것이 되겠냐 이거죠. 적대 관계가 청산이 그렇죠. 돼야 무슨 개혁 개방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북한이 인정 안 하지만 그렇죠. 예, 예. 굳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네. 일단 적대 관계가 해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전 체제에서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정전협정 체제에서 못 살겠다. 그다음에 그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요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많았는데 과거 네. 미국의 적대국이 네. 요구를 하면 미국이 다 들어줬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뭐 다 들어줬다. 들어줬죠. 예. 뭐 리비아의 가다피 네. 정권, 네. 예, 미국하고 막판에 잘 됐지 않습니까? 네. 또 베트남 뭡니까 이거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전면전에서 최초로 패배시킨 적대국 중에 적대국이었지만 지금 수교하고 이제 그렇죠. 군사협력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네. 군함이 베트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란 지금 경제제재 해제하고 우리 옛날에 제네바 합의하고 비슷한 네. 예, 그런 어떤 그 관계 개선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미국엔 영원한 적은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는데 딱 하나 예외. 북한이거든요. 예, 근데 예. 북한하고 이 적대 관계 청산 얘기를 지금 수십 년째 해왔는데 네네. 여기하고는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 미국은 뭐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 그러지만은 북한 얘기는 미국이 언제 우리한테 말을 팔았냐. 한 번도 안 됐다. 네네. 이제 이런 어떤 거니까 사실 북한은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어떤 그렇죠. 욕망이 엄청나다는 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기획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안보 쓰나미라는 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동북아 이제 우리가 좀 뭐 현상 변경 세력이다 혹은 뭐 수정주의자다 이런 학문적인 표현보다는 게임 체인저라는 좀 표현을 통해서 좀 이 동북아 각국들의 어떤 그 각자 도생과 합종 연행을 좀 살펴보면은 대강의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지금 말씀하신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의 정확한 유래는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대개의 어떤 그 혁신적인 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템과 새로운 어떤 모델, 그다음에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기존의 그 시장 질서를, 시장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우리가 종종 그 목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게임 체인저.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뭐 옛날에 네. 이제 포드, 뭐 이런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한 사람으로는 예를 들어 선동열, 야구 선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동열의 게임의 법칙을 바꾼 게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편이 그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였죠. 예. 이제 경기를 하다가 열심히 이제 뒤죽였다가 열심히 따라붙어 갖고 한두 점 차이까지 이제 추격을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하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선동열이 불펜에 나와서 몸을 풀죠. 아.
예. 몸을 풀면은 몸만 풀어도 상대팀의 감독은 오늘 게임은 글렀다. 그러니까 무력 시비를 하는 거고 항공모함이 뜨는 예, 거야.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도발할 의지를 아예 포기해버린다 이런. 그러니까 게임의 양상 자체를 바꾸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이런 또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네. FC 바르셀로나 이 팀이 네. 또 이제 현대 축구의 양상을 막 그 메시를 중심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그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렇게 뭐 비유해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국제 관계에서 미국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임 체인저의 잠재적인 후보국들로 얘기하는 게 바로 북한하고 이란입니다. 아하. 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 네. 중동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기 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핵무장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핵무기 얘기가 지금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게 한 4, 50개 되고 그걸 또 미사일에 장착하게 되고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게 되면 북한이 이 지역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뭐 예를 들어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네. 미국의 전략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양상인 것이죠. 예. 예. 그런 시기가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그대로 두면 그런 상황이 오는 데는 이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영변 핵실험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시험 가동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가동으로 가겠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지금 확인된 핵시설만 총가동해도 매년 5개 안팎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3, 4년이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네. 예, 이제 그 핵무기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중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조만간 확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펜타곤의 예. 분석이고 또 2015년이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미국 국방부의 어떤 이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얌전히 있으면 얌전히 있으면 그건 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지만 뭐 아까 이제 편집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현존하는 체제, 이 현존하는 동북아 체제, 한반도 체제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무기를 가지고 분명히 지금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 거라는 것이죠. 예, 좀 공세적인.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올 봄에 북한이 뭐 서울 불바다뿐만 아니라 워싱턴 불바다. 네. 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또라이가 다 있어.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김정은 체제가 좀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대로 두면 전쟁과 평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전쟁이 나면 서울뿐만 아니라 워싱턴도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평화 협상을 하자. 예. 이런 메시지를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 방식은 대단히 좀 동의하기 어렵고 굉장히 거칠고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는. 예. 그래서 뭐 워싱턴에는 대북 협상파에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핵무기가 몇 개 안 되고 또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올 봄에 이렇게 난리를 쳤단 말이죠. 핵무기가 몇십 개가 되고 미사일에 그걸 장착할 수 있게 되고 이럴 때 난리를 칠 때 이게 한국에 미치는 어떤 이 안보 위협, 이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부터 좀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외교적인 해법들을 기획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 그런데 지난 6년간 6차 회담이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정확히 만 5년 됐죠 지금. 만 5년.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 들어온 이후로 완전히 중환자실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옛날엔 살아서 펄펄 뛰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하자라는데 뭐 일부 좀 합리적인 보수는 뭐 열리면 좋고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열려가지고 그게 북한의 비핵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용론들을 얘기하고 또는 회의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전 세계 분쟁 막았습니까? 그러면 유엔 해체해야 됩니까? 유엔 안보리 다 없애야 됩니까? 유엔이 국제 분쟁을 못 막았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라 그러면 해체시켜야지. 그런 식이라면. 그렇죠. 전 세계에는 유엔이 있고 동북아에는 6자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당장의 어떤 그 목적 달성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의 이런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략의 어떤 거칠은 측면을 좀 부드럽게 완화해주고 일단은 만나서 얘기는 서로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중환자실로 꼭 보냈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치를 자꾸 한다 그러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좀 북한이 주로 육지하다면 안 한다고 많이 그랬었죠. 땡깡을 많이 부렸었죠.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예, 예. 또 오히려 지금 조건 없이 하자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지금 하려면은 좀 그 비핵화부터 조치를 취하고 나와라. 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이런 상황이 지금 5년째, 네. 5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뭐 게임 체인저 이런 말씀드렸고 뭐 현상 유다, 현상 변경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좀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을 놓고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그런 어떤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크게 볼 때는 미일 동맹 대 이제 중국, 그러니까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어떤 좀 이제 이 전략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와서 미국은 계속 한국한테 베팅할 테니까 한국도 미국이 아닌 다른 편한테 베팅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갖고 좀 파문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뒤에 잘못 번역됐다는 말도 좀 있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그 발언의 본질은 계속 미국 혹은 미일 동맹 편에 서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최근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옌쉐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칭화대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기억의 관성, 10년 후 중국과 세계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 아직 뭐 영어나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영어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걸 갖다 영어로 번역해서 부지런히 읽고 있답니다. 근데 그 책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 하면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 그렇죠. 비동맹주의. 비동맹주의가 비동맹 회의도 주관했어요. 그렇죠. 비동맹주의가 중국 외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그 옌쉐퉁의 주장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 경쟁을 하려면 그럼 비동맹주의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동맹 맺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일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미국은 중립을 지키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유일한 동맹은 사실상 북한인데요. 이 북한에 의해서 한국하고도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이 미일 동맹의 품으로 기우는 걸 차단하고 이 남북한의 이 갈등에 대해서 중국이 좀 중립적이고 조종자의 위치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이제 그 미래의 힘을 갖기 위해선 한국을 끌어당겨서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옌쉐퉁의 주장이 어떤 뭐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다만 시진핑 체제 들어서 주목해야 될 외교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변국들하고 다 친해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확실히 각을 세우고, 일본하고 확실히 각을 세우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작년까지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동남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인도, 또 이제 그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하고 다 친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외교 정책을 좀 이제 그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 조 바이든이 배팅 발언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또 이제 또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본을 활용해서 어떤 그 아시아에서 어떤 균형을 달성하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중국의 의도를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시아 상황을 보면은 모든 아시아 국가가 중국하고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아시아에서 다 적자 보고 나머지 미국 가서 다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난 관계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저기 그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외 채권, 채무죠. 그걸 증권을 발행해서 빚을 넣었는데 그 중에 지금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가 중국 채권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꾼 돈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빌려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참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떠오르는 중국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으로 이렇게 세력이 많이 전이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전이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소 충돌을 불사하는 좀 폭력적이고 분쟁적으로 전이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평화적인 세력전이라면은 이제 현실주의자 중에서도 이제 키신저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떠오르는 중국이 왜 미국의 위협이냐. 오히려 저기 공조해서, 협력해서, 공진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나은 미국을 만드는데 이게 왜 나쁜 일이냐.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비관론자들, 미어샤이머 같은 공세적 현실론자들은 떠오르는 중국은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서 이 어떤 확실하게 어떤 그 세력 균형의 어떤 그 안전판에 들어와 있어야만 이런 진영 논리가 있어야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후자가 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죠. 워싱턴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설사 이제 뭐 비군사 분야에선 교류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사적 준비 태세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그걸 이른바 이제 뭐 양면 전략, 해칭 스트래티지 이런 표현들로만 이제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기하는. 이건 내정과 내치의 문제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게 되면 이건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현상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현상 변경이다, 수정주의다 이런 얘기는 그 외부 세계의 음모론인 것이고 이건 국가로서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시각에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한반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이야말로 이 동아시아의 아주 잠재적인 현상 변경 세력입니다. 왜냐? 통일을 하니까. 통일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8선이나 휴전선이라는 게 단순히 남북한의 분단선일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게 변경되고 이게 결국 없어진다고 하는 건 이 동아시아의 엄청난 또 현상 변경, 이 질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중에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혼란스럽죠. 사실 독일 통일도 현상 변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독일은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그걸 유럽 통합과 같이 연결시킴으로써. 그렇죠. 그럼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수용하게 만든 거죠. 이런 항상 유럽 대륙에서 통일된 어떤 독일의 출현은 큰 위협이었어요. 그럼요. 1871년에 통일이 됐는데 이게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뒤에 1차 대전으로 연결되고 2차 대전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47개국이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니까 새로운 패권자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큰 현상 변경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랫동안 그 벌을 받고 침략을 한 대가로 분단이 됐다가 이제 90년대 벽두에 통일이 되면서 이거를 30년 이상 준비하면서 독일이 발휘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외교를 통해서 미국,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우리가 반드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고 외교를 통해서 이것을 수용하게 만드는 외교의 영역과 반드시 독일 내부의 민족 간에만 논의해야 되는 문제를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주변국 외교와 또 어떤 그 동독을 향한 이런 어떤 그 민족 내부의 일이 다 같이 병행 발전하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긴밀하고 그래서 긴밀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수행됐다는 겁니다. 또 정권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밑거름이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통일은 빨리 왔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간단한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혜는
역시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네. 그 어떤 나름대로 협력하고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할 일. 네. 그다음에 그 현상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어떤 주변 세력들을 설득하고 이런 어떤 그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돌려 세우는 일. 네. 거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과제. 네. 이런 외교와 어떤 통일의 어떤 그 정책의 동시적인 병행 발전의 지혜가 그것도 뭐 정권 때마다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이것은 일단 우리의 어떤 그 명운을 걸고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어떤 국민들의 통합된 역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지 네. 않으면 맨날 긴장하고 맨날 대립하고 네. 이제는 뭐 핵군비 경쟁까지 가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가요. 네, 네. 이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결국 그 독일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어떤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에서 시작해서 콜 총리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예, 그 지도자가 또 통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권 정당이나 그 집권 정당의 총리는 단순히 한 그 정파나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네. 국가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가의 대표로서 했던 일을 또 다른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다른 정당의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또 국가가 대표 또 총리가 되었을 때는 또 그 정책을 또 계속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네. 동시에 독일 통일이 새로운 위협 국가의 등장이 아니라 적어도 유럽 지역에서의 새로운 이 국제적인 공공재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것이 다른 나라한테 이익이 되고 그게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꾸준한 노력, 일관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통일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참 그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흔히 있는 말이지만은 정치꾼은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요. 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교안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접근의 어떤 행태들은 정치꾼입니다. 과거에 조지 부시가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다 부정했다.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네, 네. 오늘날 미국이 저 모양 저 꼴 된 게 그렇죠. 거기서 네, 온 겁니다. 네, 네. 갑자기 그냥 막 전쟁광으로 돌변하고 클린턴 정책 다 청산해가지고 네. 오늘날 미국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경제가 와르르 붕괴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혁명정부나 하는 일입니다. 네. 지금 김대중 노무현 10년 거치고 보수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정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과거 정부가 공과 과가 있다면 동티나지 않게 그걸 관리해줘야 되는 게 다음 정부 임무인데 네. 그냥 사거리 두들겨 부시고 깨고 네. 그런 어떤 혁명정부 행태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 정산을 하고 무슨 뭐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그만침 어떤 그 역풍을 맞아서 그만침 또 안보불안에 시달리는 네. 이런 현상으로 이제 악순환으로 간 건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얄팍한 어떤 생각 갖고 외교안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저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네. 그걸 자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네. 예. 그걸 국내 정치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국내에 있는 비판 세력을 또 종북으로 몰아야 되는. 네. 예. 또 그 종북으로 몰다 보면은 당연히 그걸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다 보면은 또 북한하고 화해 협력하고 좀 뭐 남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동기 자체가 또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죠. 예. 그럼 또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또 이제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 네. 예. 국민들을 마땅히 그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 국민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또 적으로 돌리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이 결국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한 저는 굉장히 좀 이게 그 뭐 한 걸음 더 내딛기 그렇죠. 힘든 이런 네.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그래서 없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의 행태를 자꾸 보여주고 네. 있는 게 네. 우리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에서 종북 프레임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사실 국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외교안보가 국내 정치에 종속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공안 통치 종북 프레임의 어떤 네. 기제가 이제는 사라질 법한데도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확장돼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첫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관적 국가관입니다. 네. 국가는 언제든 파멸하고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서 꼭 월남전 또는 꼭 중국공산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제가 보수 사이트에 다 들어가 봤어요. 육군 교육사의 종북 실체 교육 자료를 다 봤어요. 국방부 정원교육 지침을 다 봤습니다.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인사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파멸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공산당 처음에 13명이었다. 그게 중국을 다 대륙을 다 먹었다. 저기 월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신교육을 합니다. 정신교육 합니다. 이건 명백한 역사를 베트남전 처음에 베트남 공산당 국민의 0.6%였다. 0.6%였다. 근데 베트남 먹었다. 몇 년 안 걸렸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 우리 통합진보당이 소수당입니다면 저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극소수라도 안 된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비관적 국가관이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가정이에요. 민주주의는 나약하고 굉장히 위험한 공포에 약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약점을 국가라는 집단이 보완해 주는 거다. 이게 강하게 집단으로 묶여야 그 전체주의에 맞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국가주의의 기초에는 이게 종북 프레임의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 군 정신교육에 어떤 내용까지 나왔냐 하면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의 마지막 단계는 총선거거든요. 합법정부 수립이니까. 단일 합법정부.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럽니까? 북한에는 유일당이고 남한은 다당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표가 분산이 되고 북한 표가 결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당이 유일 그 정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상태로는 그런 식의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심지어 국내 세력도 있기 때문에 총선가 하면 진다. 세 번째 가정은 언제든 사흘 안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실제로 믿습니다. 사흘 안에요? 네, 사흘 안에. 결정적 시기에. 그 근거는 뭡니까? 그 종북 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국내 종북 세력들이 바로 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북한한테 갖다 바친다. 이런 의미인가요? 남재준 원장의 신념 체계입니다. 제가 또 많이 국가정보 원장의 신념 체계입니까? 신념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퇴직하는 예비역 장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은 이제 어떤 우익 사회 운동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 공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운동으로서 종북 프레임이 확산되는 내적 논리를 갖추게 돼요. 근데 이게 정권 입장에선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 이제 계속 공안 통치를 연장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반사 이익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남북 관계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국내 정치와 남북 관계가 강하게 결박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 우익 운동으로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우연찮게도 NLL 논쟁이라는 것이 이 현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안보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NLL 대화록 논쟁이었어요. 그것이 인수위 때 최대석 파동으로 나타났어요. 또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통치 기제로 작동이 된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과정 자체는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민족의 문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제가 너무 확산될 때는 위험 신호가 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우리 편집장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까지는 결국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절차도 까다롭고 국민들은 이 소리 저 소리 해대고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뀌고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한 목소리를 내고 전 국민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세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길어오는 역사의 교훈을 정작 대한민국 군수내부가 제대로 자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놀라운 일이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대해 우월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리한 제도란 표현이 있어요. 불리한 제도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우월감과 유리함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우월하고 더 선하지만 악한 세력한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유불리 문제로 따지면은 네. 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가 아닌 것으로 돼버리죠. 네. 그랬을 때 개인들은 약하고 한계가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조직 또는 군대라는 조직이 이 약점을 보완해 준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의 신성한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와야 되고 애국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어디 가다가 국기 하강식 있으면 멈춰서 경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 신성하니까. 네.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성직자인 줄 알아요. 네, 네. 근데 하는 행태 보면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상대로 가해질 때 국민들이 이제 어떤 말음대로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럴 때 그거를 판단을 군의하도록 누가 그 특권을 부여해 줬습니까? 네. 자기들은 그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가 하는 건데 그 특권 누가 부여해 줬습니까? 네. 자기들 스스로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남들은 그렇게 해준 적 없어요. 문민 통치, 민주주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 자체가 상당히 좀 훼손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좀 돌아가서 결국 지금 이 격변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시대. 네. 또 미국과 이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혹시 또 한국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예, 그래서 병자호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구한말 네. 이런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어떤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편집장님은 좀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열심히 싸웠잖아요. 네. 동맹 우선이냐, 또는 어떤 다자 협력이 우선이냐, 또 네. 한반도의 어떤 핀란드화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복합 네트워크 체계를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평화 중경 국가론 담론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무수히 많아요. 네. 이거 공부하기도 복잡해요.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단순하자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지금 동북아나 국가가 불안하다는 건 맞다. 네. 예, 우리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점에서 국가적 불안이 있고 어떤 생존의 어떤 위기가 어느 순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것을 푸는 어떤 과정이라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우리가 어떤 인간과 조직과 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네, 네. 불안감에 쌓이고 비관론자가 되면 종북 프레임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나 어떤 신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감, 네. 협력 이런 긍정적 정신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국에 또 새우등 터지는 신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종합 국력이 한 세계 10위권이지 않습니까? 네.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새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덩치는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 큰 고래 정도 된다면 우리 한 돌고래 정도의 덩치는 이미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당군 이래 이렇게 한반도가 잘 산 적은 없어요. 물론 북한은 빼고. 예. 그러니까 이미 덩치는 그렇게 커져 있는데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돌고래가 가장 영리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덩치는 돌고래만해졌는데 참 안타까워요. 좀 이런 생각이 오면서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외교는 정말 중요하다. 네. 예? 외교가 정말 중요한 나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예. 근데 우리가 떠오르는 외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서희 이후로 아니, 떠오르는 외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선조 이래로 네. 고려 때까지는 빼고 네. 정규군이 안보에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외국가 쳐들어오면 하는 족족 지고 그렇죠. 죽고 다치고 예. 또 만주족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또 당하고 네. 예. 하여간 대륙에서건 아니면 섬에서건 이 한반도를 침탈해서 정규군이 안보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단 한 번이라도 예. 없었어요. 다 실패예요. 예.
그나마 생존하고 버텼던 거는 주변국하고 관계 속에서 산 거예요. 또 의병. 예. 예. 우리 내부의 어떤 그렇죠. 그 저항과 의병과 네. 외교로 산 겁니다. 그게 네. 우리 지정학적 운명입니다. 네. 우리는 외교로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지 않으면 네. 이 정규군, 우리의 어떤 국방력으로서 우리 생존을 다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환상이에요. 네. 네. 군사력 갖고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약속 컴플렉스, 알게 모르게 우리 이 DNA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좀 약속 컴플렉스를 좀 벗어내고요. 네. 저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똑똑해지자. 똑똑해지자. 영리해지자. 네. 이런 말씀을 좀. 그래서 정말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큰 평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막 그 각자 큰 고래들이 뭐 자기의 막 세력권을 놓고 막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는 분위기인데 이들이 싸우는 고래들 큰 고래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춤추게 할 수 있는 네. 이 영리한 돌고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한국의 진로를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벌써 2부 순서도 마칠 시간이 시간 됐는데요. 됐습니다. 예.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3분 평화 칼럼 들려주실 시간인데요. 이 칼럼은 저희 그 평화네트워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3분 칼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오늘은 넬슨 만델라가 주제입니다. 네, 만델라. 얼마 전에 타계하신 만델라를 네. 주제로 3분 칼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